제가 있었던 곳은 뱀마을이라 부르는 곳이었어요. 해발 2700m에 달하는 깊은 산속, 당자금을 마련하는 비밀기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등에 죄명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뱀마을 여관이 아지트로 자리 잡고 벌어지는 일들과 이 마을은 왜 뱀마을이며 24시간 전기가 끊기지 않는 곳이 되었는지,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인지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탈북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리수근이라고 합니다. 내가 뱀마을 차단봉 앞에 섰을 때 나는 32살이었습니다. 10년을 군대에서 보냈어요. 입당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으니까요. 출신 성분이 나쁜 자는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저의 친할아버지가 국군 포로였어요. 나는 그 구조를 알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열심히 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군대에서 10년을 버티고 제대하던 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기도 전에 소집 통보를 받았어요. 제대군인 10명, 광산 배치, 양강도 북수백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애초에 없었어요. 우리 10명이 트럭에 실려서 산길을 올라갈 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도 산이었고, 산이 끝날 것 같으면 또 산이 나왔습니다. 북수백산은 소문보다 컸어요. 백두산 높이와 비슷하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해발 2000m가 훨씬 넘는 산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걸 트럭 안에서 이미 알았어요. 창밖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골짜기가 아득했습니다. 안개가 골짜기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 위로 능선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봉우리 하나를 넘으면 또 봉우리였고 그 너머에 또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산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경계가 어딘지 알 수 없었어요. 산이 하늘을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하늘이 산을 내려누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올라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도로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위험한 길이었어요. 산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흙길이었는데 트럭이 커브를 돌 때마다 바퀴가 낭떠러지 쪽으로 미끄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은 산이었고 오른쪽은 절벽이었어요. 그 절벽 아래로 골짜기가 깔려 있었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트럭이 커브를 하나 돌 때마다 또 다른 커브가 나왔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나는 그 길을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길이 뱀 같다고. 산허리를 감고 올라가는 방식이 뱀이 먹이를 감고 조여드는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생각이 확인됐어요. 판자 지붕들이 산허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뱀 한 마리가 산을 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들이 산 경사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평지가 없었으니까 비탈에 지은 거였는데 그 비탈이 얼마나 가파른지 집들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래쪽 집 지붕이 위쪽 집 마당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판자 지붕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그 선이 산허리를 따라 뱀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뱀마을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트럭에서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그 이름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뱀이 산을 감은 게 아니라 산이 뱀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북수백산은 그냥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가두는 산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이었고 그 산을 넘어가려면 해발 2000m를 걸어서 타넘어야 했어요. 장비도 없이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그 산을. 마을 이름이 뱀마을인 건 집들이 뱀처럼 생겨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뱀한테 물리면 독이 퍼지듯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 그게 뱀마을이라는 이름의 진짜 뜻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뱀처럼 산을 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지. 날씨가 달랐습니다. 해발이 높으니까 당연한 거였는데 그래도 몸으로 느끼는 건 달랐어요. 8월인데도 트럭 안이 서늘했습니다. 아래 마을에서는 한여름이었는데 산을 올라올수록 온도가 떨어졌어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면 찬 공기가 잡혔습니다. 이 높이에서 겨울이 오면 어떨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무거운 게 올라왔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뱀마을은 11월이 되기도 전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한 번 쌓인 눈은 봄이 와도 완전히 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름에도 저녁이 되면 겨울 점퍼를 꺼내 입어야 하는 곳이었어요. 일교차가 워낙 심해서 낮에는 땀을 흘리다가 해만 지면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 산의 높이가 사람을 살게도 하고 가두기도 하는 방식으로 작용했어요. 차단봉 앞에서 트럭이 섰어요. 군인이 올라와서 우리 한 명 한 명 신분증을 걷어갔습니다. 명단과 얼굴을 대조하더니 아무 말 없이 차단봉을 올렸어요. 트럭이 천천히 통과했고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단봉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쾅 그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그 소리에 어깨를 움츠렸어요. 나는 움츠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움츠렸는지 안 움츠렸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소리가 내 귓속에 너무 오래 남아있어서 트럭에서 내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힐끗힐끗 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 호기심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자기들도 처음엔 저랬을 테니까요. 평양집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 단천집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 해산집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작은 죄목 하나씩을 등에 짊어지고 흘러온 사람들이었어요. 장마당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위에 밉보이거나 서류 하나 빠뜨리거나 그 정도로도 사람은 여기까지 밀려올 수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살았는데 그 숫자는 매달 달랐어요. 오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오는 숫자는 기록됐는데 죽는 숫자는 아무도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합숙소는 마을 입구 쪽에 있었어요. 제대군인 10명이 쓰는 방 2칸짜리 건물이었는데 낡았습니다. 벽에 습기가 배어 있었고 창문이 작았어요. 우리 10명이 짐을 풀면서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저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 오는 이유는 다 비슷하니까요. 나는 그날 밤 좁은 침상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마을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전국 어딘가가 정전이 돼도 이 마을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아직 몰랐어요. 그냥 불빛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따뜻한 불이 아니라는 걸 그건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방법이 뭔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그걸 눌렀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단봉이 있고 초소가 있고 군인이 있고 그 너머엔 2000m가 넘는 북수백산이 있었어요. 나간다는 생각 자체가 이 마을에서는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눌렀는데 눌러도 없어지지가 않더군요. 결국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가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올라가자고. 이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자고. 그게 내가 뱀마을 첫날 밤에 한 생각의 전부였어요. 거창한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생각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올라가겠다는 그 결심이 결국 나를 금고 앞에 세웠고 장부 숫자를 고치게 했고 수옥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합숙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밥이 나왔습니다. 10명이 둘러앉아서 조용히 먹었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낼 것 같지 않았고,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갱도에 처음 들어가던 날 아침, 나는 입구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발이 안 떨어졌어요. 냄새가 먼저 나왔어요. 흙과 화약과 쇠와 사람 땀이 뒤섞인 냄새였는데,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갇혀 있다가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그 냄새가 입구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찔하게 끝이 없어 보였어요. 광석을 실은 광차들이 전차를 따라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먼저 들어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석수가 떨어지는 갱도 속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순간 하늘이 사라졌어요. 그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하늘이 없구나. 이 안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구나. 천장이 너무 낮아서 고개를 들면 안반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습기가 올라왔어요. 안반 틈새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였는데 벽이 젖어 있었고 바닥도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어두운 데서 울렸는데 어디서 떨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앞쪽에서도 들리고 옆에서도 들리고 위에서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갱도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레일 위를 굴러가는 전차 소리가 저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삐걱삐걱 그 소리가 처음엔 기계 소리로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갱도가 숨을 쉬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무언가의 내장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요. 갱도는 살아있었습니다. 사람을 집어삼키는 방식으로 살아있었어요. 3갱에 배치받았습니다. 1갱에서 5갱까지 있었는데 3갱이 제일 깊이 들어가는 갱도였어요. 배치 첫날 갱장이 갱도 구조를 설명해 줬는데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발밑의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땅이 단단한 것 같은데 그 아래가 어떤지 알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 갱도 아래에 또 갱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사람이 파고 또 파고 들어간 구멍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게 그게 실감이 되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나는 그 느낌을 억눌렀습니다. 느끼면서 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외정식이 레일이 지금도 쓰이고 있었어요. 갱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레일을 직접 보니까 알았어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휘어 있었고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레일이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게 이 광산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제가 여기서 금을 캐갔고 해방이 됐고 전쟁이 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도 이 레일은 여기 있었어요. 그 레일 위를 전차 바퀴가 지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떤 구간은 높게 삐걱거리고 어떤 구간은 낮게 삐걱거렸어요. 오래 있다 보면 그 소리만 듣고 전차가 어디쯤 오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생존 기술이었어요. 벽에 바짝 붙지 않으면 전차의 어깨가 긁히거나 발등이 밟혔으니까요.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몸에 새겨져서 지금도 쇠와 쇠가 스치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옆으로 비켜섭니다. 지상에는 카마즈 트럭이 줄지어 있었어요. 러시아제 대형 트럭인데 항상 새 차였습니다. 번쩍번쩍했어요. 광부들이 캐낸 광석을 싣고 미강장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가루를 내어 시약 처리를 해서 금을 뽑아내는 구조였는데 그 트럭들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계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는구나.
트럭도 새 것, 광석 캐는 장비도 새 것인데 정작 그 장비를 쓰는 사람들의 갱도 안전장치는 형편없었어요. 낙반 방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천장 안반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구간을 그냥 지나다녔어요. 갱도 안에 버팀목이 있긴 했는데 오래된 것들이었고 군데군데 썩어 있었습니다. 그걸 교체해달라는 얘기가 올라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교체됐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위에서 트럭에는 돈을 쓰면서 버팀목에는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뭔지 갱도 안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트럭은 금을 나르고 버팀목은 사람을 지켜요. 이 마을에서 금과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간 지 2달쯤 됐을 때 처음 사고를 봤어요. 같이 배치받은 동료였습니다. 이름이 광철이었는데 함경도 출신의 말없는 친구였어요. 천장 안반이 어깨를 직격했는데 쓰러지는 소리가 갱도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어요. 어깨뼈가 나간 것 같았고 피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장이 소리쳤어요. 계획량이 남았다고. 그 소리가 갱도 안에서 울렸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광철을 끌어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끌어낸 다음에 장갑을 다시 끼고 나머지 할당량을 채웠어요. 장갑 안에서 손이 떨렸는데 그게 분노인지 공포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였어요. 그리고 그게 갱도가 나를 처음으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람 옆에서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광철은 그 이후로 어깨를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갱도 일을 계속하긴 했는데 무거운 걸 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할당량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다친 사람한테도 같은 숫자가 내려왔습니다. 광철이 그걸 감당하는 방식을 보면서 나는 뭔가를 배웠어요. 이 마을에서는 아프다는 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프다고 쉬면 할당량을 못 채우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압박이 왔어요. 압박이 계속되면 더 나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아프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몸이 어디가 안 좋아도 그냥 했습니다. 그게 갱도에서 오래 버티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함께 들어온 10명이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버티는 자와 부서지는 자가 갈렸어요. 누구는 갱도 안에서 폐가 나빠졌고, 누구는 손가락이 기계에 끼었고, 누구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합숙소에서 그 사람 침상이 비는 걸 보면서 나는 오래 보지 않았어요. 오래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사는 방법 중 하나가 너무 많이 느끼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나는 그걸 갱도에서 배웠어요. 느끼는 사람은 지칩니다. 지친 사람은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하면 천장 안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획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달 위에서 숫자가 내려왔어요. 그 숫자를 채워야 했고 채우지 못하면 압박이 왔습니다. 채우면 그냥 넘어가고 넘치면 표창이 됐어요. 나는 처음부터 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이 숫자밖에 없다는 걸. 출신 성분이 나쁜 자가 말로 충성을 보여봐야 소용없었어요. 숫자가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숫자에 집착했어요. 매달 계획량을 넘쳤습니다. 한 번도 못 넘긴 달이 없었어요. 혹한에도 갱도에 물이 차오를 때도 같이 들어온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져 인원이 줄어들어도 나는 그 숫자를 채웠어요. 그 집착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갱도 안에서 할당량을 채우면서 나는 한 가지를 되뇌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할아버지가 국군 포로였다는 이유 하나로 내 인생이 이 방향으로 꺾였다는 것.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랬어요. 이미 꺾인 인생이라면 내가 손으로 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 나 스스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갱도 안에서 광철처럼 어깨가 나가거나 아니면 더 나쁜 방식으로 끝난다는 것, 그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뿌듯함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이갱도 안에서는 연료가 됐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반장이 됐어요. 그리고 5년째 되던 해에 입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갱도 입구에서 혼자 담배 한 대를 피웠어요. 뿌듯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진짜로 뿌듯했어요. 이 지옥 같은 데서 내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낸 것 같았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입당을 못한다고 했던 그 말이 여기서 뒤집어졌으니까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나는 그 뿌듯함을 오래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뿌듯함이 식은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합숙소로 돌아오는데 갱도 쪽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리는 그 소리. 이 뱃마을은 밤에도 쉬지 않았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입당을 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차단봉 안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뿌듯함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입당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너머가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나는 올라가고 싶었어요. 이 마을 안에서 더 올라가야만 언젠가 이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3갱 갱장 발령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나는 그 발령장을 받으면서 갱도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 낮은 입구, 그 어두운 안쪽, 그 삐걱거리는 레일 소리. 5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 곳이었는데 그날은 좀 다르게 보였어요. 내가 저 안을 이제 책임지는 거구나. 저 안에서 캐내는 숫자가 이제 내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저 숫자가 결국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겠구나. 다부진 몸으로, 언변으로, 숫자로 나는 이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갱도 안에서 보낸 5년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건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뀐 거였어요. 몸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몸도 바뀌었어요. 등이 굵어졌고, 손바닥이 두꺼워졌고, 폐 어딘가에 먼지가 쌓였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데가 바뀌었어요. 어두운 데서도 놀라지 않게 됐고, 좁은 데서도 숨이 막히지 않게 됐고, 누군가 쓰러져도 멈추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갱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들이었어요. 살아남으려면 느끼는 걸 줄여야 한다는 것.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 그리고 느끼지 않게 된 걸, 그게 강해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제일 위험한 변화였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뱃마을 첫 겨울이 왔을 때 나는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날씨로 먼저 알았습니다. 11월이 되기도 전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 눈은 봄이 와도 그늘진 곳에 남아 있었어요. 여름에도 저녁이 되면 겨울 점퍼를 입어야 했는데 낮에 땀을 흘리다가 해가 지면 입김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뱃마을에서는 이상한 것들이 다 익숙해졌어요.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 마을이 사람을 길들이는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전기는 항상 들어왔어요.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말해줬습니다. 전국 어딘가가 정전이 됐는데 여기만 환하다고. 나는 처음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유를 듣고 나서 달라졌어요. 갱도가 멈추면 금 생산이 멈추고 금 생산이 멈추면 당자금이 멈추니까 전기를 끊지 않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불이 아니었어요. 금을 위한 불이었습니다.
그 불 아래서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였어요. 환한 것과 따뜻한 것이 다르다는 걸 뱃마을에서 배웠습니다. 마을 총화날 인민반장이 말했어요. 지금 당이 힘들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장군님도 죄기밥을 드시면서 현지 지도를 하신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 하나 안 바꿨습니다. 군대 10년이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끄덕이는 건지, 끄덕여야 하니까 끄덕이는 건지, 그 경계가 이 마을에서는 없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무서워서 하던 일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믿음처럼 보이게 되고, 결국 믿음이 돼요. 나도 그 과정 안에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총화가 끝나고 마을을 걸어 나오는데, 판자집 골목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묽은 냄새였습니다. 공급소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광부 몫의 쌀은 나왔는데 가족 몫의 배급은 없었습니다. 아내들은 해발 2000m가 넘는 북수백산 비탈에 감자를 심으러 올라갔어요. 없는 사람한테 더 없애라는 말이 혁명적 구호가 되는 나라. 줄 서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합숙소로 돌아오면 밥이 나왔어요. 10명 몫의 끼니는 집채로 제공됐으니까요. 나는 밥을 먹으면서 골목의 그 줄을 떠올렸습니다. 먹는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감정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합숙소 10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방식이 각자 달랐어요. 술로 버티는 사람, 침묵으로 버티는 사람, 갱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버티는 사람, 나는 숫자였습니다. 계획량을 넘치게 채우는 것이 내가 이 마을에서 나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밥이 있다고 다 버티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이 버텨도 마음이 먼저 부서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진이가 어느 날 저녁 내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겠냐고. 지쳐서 묻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자고. 나가는 건 그 다음이라고.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못 본 척했어요. 못 본 척하는 게 이 마을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높은 산 언덕 위에 올라가 보았어요. 판자 지붕들이 구불구불 산을 따라 이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전국 어딘가는 어두울 텐데 여기만 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처음 왔을 때는 따뜻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이었습니다. 환한 불이 금을 위한 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불빛 아래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게 내가 이 마을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는 신호였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느끼지 않게 된 걸 강해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금고 열쇠를 처음 손에 쥐기도 전에 나는 이미 이 마을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 초소가 3개였습니다. 첫 번째 초소에서 신분증을 내밀고 두 번째 초소에서 얼굴 대조를 하고 세 번째 초소에서는 몸수색을 했어요. 주머니를 다 뒤집어야 했고 허리춤도 확인했습니다. 가방이 있으면 가방 안을 전부 꺼내놓아야 했어요. 그 과정이 매번 똑같았는데 매번 똑같이 긴장됐습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갱도 냄새에도 익숙해지고 낙반 소리에도 익숙해지고 동료가 쓰러지는 것도 익숙해졌는데 이 초소만큼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의도한 거겠죠. 사람을 매번 긴장하게 만들어야 실수를 안 하니까요. 세 번째 초소 군인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가방 안을 뒤질 때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게
떳떳해서가 아니라 떳떳해 보이려는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차이를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커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세 번째 초소를 통과하고 나면 복도가 나왔습니다. 길지 않은 복도였는데 조명이 밝았어요. 갱도 안이 어두운 것과 반대였습니다. 갱도는 어둡고 금고 쪽은 환했어요. 그 밝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금고 앞에서 무엇이나 꺼내거나 넣을 때는 무장을 한 군인 2명이 함께 동행해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는 묵직했어요. 문짝 두께가 어른 주먹 2배는 됐고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처음 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나는 잠깐 멈췄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 1초 안에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갱도에서 5년을 보냈고 입당을 했고 계획을 넘쳤고 갱장을 했고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뿌듯함이라기보다는 묘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사람이 이제 나라는 것,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순간부터 내가 지게 될 것들이 있다는 것, 그 2가지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나는 그 감각을 털어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금고 안에는 장부와 금이 있었어요. 장부는 매달 생산된 금의 무게와 순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었는데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갱도가 떠올랐어요. 천장이 낮고 물이 떨어지고 레일이 삐걱거리던 그 안에서 사람들이 캐낸 것들이 여기서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철이 어깨를 맞아 쓰러지던 날도, 성진이 눈빛이 꺼져가던 날도 다 이 숫자 어딘가에 녹아 있었어요. 합숙소에서 비어간 침상들도. 나는 장부를 덮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려면 그래야 했으니까요. 숫자는 숫자로 봐야 했어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금은 따로 보관됐어요. 장부 옆에 금고 안쪽으로 또 잠금 장치가 있었는데 그 안에 실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걸 열어보지 않았어요. 열어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내 역할은 장부를 관리하고 기록을 확인하고 실장이 내려오면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금 실물은 별도의 절차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었고 그쪽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금 장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려고 해도 알게 됐어요. 이 갱도에서,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캐낸 것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실감이 되는 날도 있었고 그냥 숫자로만 보이는 날도 있었어요. 실감이 되는 날이 더 힘들었습니다. 39호 실장을 처음 본 건 여관이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전날까지 여관이 비어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관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새벽에 차 한 대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몇 시인지도 몰랐고 수행원이 몇 명인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2층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게 39호 실장의 방식이었어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단봉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얼굴 대조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 그게 권력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가장 조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보고 자리에서 처음 그를 마주쳤어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인상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생겼는데 눈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끝까지 보는 눈이었어요. 내가 장부를 펼치고 숫자를 설명하는 동안 그는 내 얼굴을 봤습니다. 장부가 아니라요. 나는 그게 불편했는데 불편하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더 또렷하게 숫자를 읽었어요. 어느 달에 얼마가 생산됐고 순도가 얼마였고
이번 달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떻고? 숫자들을 또렷하게 읽는 동안 그 눈이 계속 내 얼굴에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칭찬인지 평가인지 구분이 안 되는 두 글자였어요. 수고했다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읽힐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가 돌아가려다 멈추더니 수행원한테 뭔가를 가져오게 했어요. 박스였습니다. 크지 않은 박스였는데 포장이 단단했어요. 그게 내 앞에 놓였습니다. 나는 박스를 내려다봤어요. 열어보라고 했어요. 그가. 나는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 든 게 뭔지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평양 백화점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었고 뱃마을 같은 데서는 존재 자체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는 내 반응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눈으로, 끝까지 보는 눈으로. 그 눈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갱도에서 배운 거였어요. 눈을 피하는 순간 뭔가 잡힌다는 것을. 이게 뭔지 나는 알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어요. 뇌물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이른 단계였고 선물이라고 부르기엔 무게가 달랐어요. 이건 투자였습니다. 나한테 무언가를 기대하고 건네는 거였어요. 그게 뭔지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이 시작된다는 걸 뭔가를 건네고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필요 없어지는 방식으로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내가 그 박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돌려주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돌려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내 장부를 받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돌려주는 순간 이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보고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봤어요. 실장이 내 장부를 받아들기 직전에 자기 가방을 열었다 닫는 동작이었습니다. 짧았어요. 1초도 안 됐어요. 수행원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봤어요. 가방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서류 같은 것이었는데 내 장부와 비슷한 형태였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내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서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저게 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박스를 합숙소 내 침상 아래에 밀어 넣으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동료들은 자고 있었고 마을은 조용했는데 갱도 쪽 기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장부 숫자들을 떠올렸어요. 그 숫자들 속에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인지만 봤어요. 지도를 보듯이 그냥 살펴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시작이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어디를 손댈 수 있는지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서 선을 넘은 거였으니까요. 다음 달에도 39호 실장은 왔어요. 또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왔고 보고가 끝난 뒤 또 박스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내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를 받을 때는 손이 멈췄는데 두 번째는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그 다음 한 번 그렇게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갱도에서 처음엔 동료가 쓰러져도 놀랐는데 나중엔 놀라지 않게 됐던 것처럼 그게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무너짐이었는데 방식이 같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달 보고 자리에서 나는 실장의 가방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실장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가방이 의자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행원은 문 쪽에 서 있었어요. 나는 가방 가까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였어요.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가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숫자들이 있었는데 내 장부의 숫자와 달랐습니다. 같은 달, 같은 갱도, 같은 금인데 숫자가 달랐어요. 나는 그 숫자들을 눈으로 훑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실장이 돌아오기 전에 내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귀에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실장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보고를 마저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보고를 하는 내내 머릿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달랐어요. 실장도 빼돌리고 있었어요. 나도 아직 빼돌리지는 않았지만 어디를 손댈 수 있는지 이미 봐놓았고 이제 실장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둘 다 서로의 꼬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먼저 터뜨리느냐 아니면 이 사실을 서로 알고 있다는 걸 서로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태가 계속되느냐. 보고를 마치고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배웅을 했습니다. 그가 문 밖으로 나가면서 나를 한 번 봤어요. 그 끝까지 보는 눈으로.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집어들었어요. 숫자를 보다가 연필 끝을 종이에 가져다 댔습니다. 지우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져다 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연필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의 감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0.1초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어요. 갱도에서 처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던 순간보다 차단봉 아래를 처음 통과하던 순간보다 그 0.1초가 더 길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꿈에서 봅니다. 연필을 쥔 손, 숫자들이 적힌 장부, 그리고 침상 아래 밀어넣은 박스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실장 가방 안에서 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같은 달, 같은 갱도, 같은 금인데 내가 관리하는 장부와 실장 장부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실장의 장부의 방향은 줄어드는 방향이었습니다. 실장이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훨씬 오래전부터 훨씬 많은 양을. 사흘 뒤 실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정해진 방식이었는데 사흘 만에 온 거였어요. 여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었고 마귀도 없었어요. 나는 앉았습니다. 그가 말을 꺼냈는데 직접적이지 않았어요. 숫자라는 건 정확해야 하지만 정확하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둘 다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 대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실장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나를 봤어요. 그 끝까지 보는 눈으로. 수군 동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대답이었으니까요. 그게 이 사람이 설계한 대화의 방식이었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대답이 되도록.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실장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장부는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달라고. 그리고 웃지 않던 사람이 미소를 띄우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자네도 장가도 가고 말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자신의 장부를 보았으리라 직감하는 뜻인지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여 암시하는 것인지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달 장부를 마감하는 날 밤, 나는 혼자 분석 직장에 남아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교하게 실장 장부의 숫자와 자연스럽게 맞아들어가는 방식으로 고쳤어요. 실장이 암시하는 것이 그것이었고, 두 개의 장부가 서로를 설명하면서도 서로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고, 둘을 함께 봐도 쉽게 알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실장이 꼼꼼하게 검토하라고 한 말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서로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내 역할이었어요. 장부를 덮으면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실장의 방식을 믿기로 했고 나만의 방식으로 두 장부를 맞추기로 했어요. 혼자 하면 나만 책임지면 되는데 같이 하면 서로가 서로를 묶는 거였습니다. 그게 더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였어요. 나는 그걸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합숙소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믿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끝까지 보는 눈이 누군가를 믿는 눈인지 항상 계산하는 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이 금고 앞에 서 있는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내 안전이기도 했고 내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쓰임새가 있는 동안만 필요하니까요. 쓰임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관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나는 냄새에 먼저 압도됐습니다. 뱃마을에서 그런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고기 냄새였는데 제대로 된 고기, 기름에 지진 고기 냄새가 산골 여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합숙소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산골짜기 안에 다른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게 그 냄새 하나로 실감이 됐어요. 1층은 손님 접대실이고 2층은 숙소였는데 중앙당 간부들이 내려오면 이 여관에서 먹고 잤습니다. 뱃마을 전체가 판자 지붕과 토피집으로 덮여 있는데 이 여관만 달랐어요. 산골에 어울리지 않게 웅장했고 내부가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여관은 뱃마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 마귀가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관 책임자를 마귀라 불렀습니다. 너무 돈밖에 모르고 심성이 악하여 마귀라고 처음 누가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새 그녀의 이름이 마귀가 되어버려 그녀의 본명도 모릅니다. 마귀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무심코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체구가 컸어요. 어깨가 넓고 손이 컸고 움직임이 둔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데 앞치마에 기름이 배어 있었고 머리를 단단하게 올려 묶고 있었어요. 그러나 손님들 앞에서는 항상 단정하게 조선옷을 입고 접대를 했고 미소는 있으나 눈빛은 어딘가 음침한 눈빛이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도 눈은 항상 계산하고 있었어요. 얼마를 뜯어낼 수 있는지, 어디를 건드려야 더 나오는지 그걸 재는 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마귀라고 부르는지 처음 몇 마디를 들으면서 알 것 같았어요. 마귀가 이 여관에서 살아남은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간부가 내려오면 원하는 걸 들어줬어요. 음식이든 술이든 그 이상의 것이든 마귀는 다 들어줬습니다. 대신 대가를 받았어요. 대놓고 요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요구하는 방식이 따로 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요구했습니다. 간부가 만족하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담배이거나 술이거나 물자이거나 아니면 39호 실장처럼 명품 박스이거나 마귀는 그걸 받을 때마다 뻘건 잇몸이 나오도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라는 게 섬뜩했어요. 돈 앞에서, 물건 앞에서 마귀는 진심이었으니까요. 다른 어떤 자리에서도 진심인 적이 없는 여자가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파악했어요. 마귀는 이 여관에서 단순한 식당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관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식 자격증이 있었고 솜씨가 뛰어났는데 그게 마귀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위에서 내려오는 간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읽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음식 솜씨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원하는 걸 읽고 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그 사이클을 마귀는 수년째 완벽하게 돌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사회 질서를 위반해서 평양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벤마을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걸 보면 아들이 어디서 그 신보를 배웠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옥은 그 구조 안에서 가장 아래에 있었어요.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 봉사원이었는데 나이가 어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 20이 됐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갓 20이었고 고아 출신이었어요. 말이 적었습니다. 음식을 내오고 술을 따르고 자리를 정리하는 동작이 훈련된 것처럼 자연스러웠는데 그 자연스러움이 어디서 나온 건지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항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운 사람의 몸짓이었어요. 저항하는 법을 잊은 게 아니라 저항해봤는데 소용없었다는 걸 안 사람의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달라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데 안이 달랐습니다. 마귀와 수옥 사이에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마귀가 뭔가를 시키면 수옥이 했고 수옥이 머뭇거리면 마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어요. 마귀가 목소리를 높이는 걸 나는 몇 번 봤는데 그게 수옥한테 향할 때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소리를 질러도 나중에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수옥한테 향할 때는 소리 뒤에 뭔가가 남았어요. 협박이라고 부르기엔 말이 없었고 위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냥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마귀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눈빛으로 했습니다. 그게 말보다 더 오래 남는 법이에요. 간부가 내려오는 날이면 마귀가 수옥을 불렀습니다. 따로 조용히. 나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봤어요. 마귀가 수옥 가까이 가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면 수옥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1초도 안 된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처음엔 더 오래 굳었을 거였어요. 그런데 반복이 되면 굳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1초가 0.5초가 되고 0.5초가 0.1초가 되고 결국엔 굳지 않게 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굳히는 것조차 포기한 거니까요. 수옥이 그 단계에 거의 와 있다는 걸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일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으로 취급받으려면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해요. 신고할 곳이 있어야 하고 조사해줄 기관이 있어야 하고 가해자보다 피해자 말을 먼저 들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간부가 연루되면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런 일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피해자가 더 위험해지는 구조였어요. 반영 명적 발언이 되거나 간부를 모함하는 게 되거나 어떻게든 죄목을 씌우는 방법이 이 나라에는 항상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옥 같은 여자들은 그냥 감당해야 했습니다. 없던 일이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이 되면 밥상을 차리고 술을 따르고 웃는 얼굴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매번 또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없던 일들이 쌓이면 수옥처럼 굳히는 것조차 포기한 얼굴이 되는 거였습니다.
수옥이 한 번 전화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손전화기로 평양에 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평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기 봉사원으로 계속 있는 건 어렵다고, 자기가 있던 곳인 평양 식당으로 보내달라고, 마귀 눈치를 보며 전화를 잠깐 하는 것이었어요.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뱃마을 여관에 돌아온 건 지시문이었습니다. 현 위치에서 계속 복무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짧았습니다. 그냥 그 한 줄이었어요. 수옥이 그 지시문을 받던 날 어떤 기분이었는지 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수옥은 평양 출신이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서 이모손에서 자랐어요. 수옥은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해 간호원이었어요. 그런데 식당 부분에 우연히 뽑히게 되는 일이 벌어져 평양 고급 식당에서 근무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발령이 났는데 여기 뱃마을에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수옥이가 할 일은 여관 봉사원이기도 하지만 간호원 일도 함께 해야 했어요. 그 두 가지 일을 담당할 사람이 제일 적임자가 수옥이었던 거예요. 손님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뱃마을엔 작은 진료소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대처할 의료처치가 가능한 전문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던 중 마귀의 부탁으로 수옥이가 하는 일이 백도라지, 즉 아편을 손님들이 요구하면 정맥주사를 해야 하는 일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마귀가 마구 요구하며 지시했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 마을에서 이 방식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마귀는 그 지시문이 내려온 걸 알았을 거였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어요. 이 마을에서, 이 여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귀가 모르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마귀가 수옥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수옥이 말했어요. 더 대담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눈치를 봤는데 지시문이 내려온 다음부터는 눈치를 안 봤다고요. 수옥이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한 다음부터 마귀는 함부로 대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대가가 들어올수록 더 대담해졌어요. 돈독이 오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양심이 줄어드는 방식. 마귀는 그 방식의 완성된 형태였어요. 39호 실장이 만찬 자리에 앉던 날, 나는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봤습니다. 장부를 보지 않았어요. 수옥을 봤어요. 술잔을 채우러 다가오는 수옥을.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봤는데 그 보는 방식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이미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손에 넣지 않았지만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는 방식이었어요. 마귀는 그 눈빛을 나보다 먼저 읽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손님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데 마귀가 수옥을 불렀어요. 조용히, 짧게. 수옥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나는 그걸 봤어요. 수옥도 알았고 마귀도 수옥이 안다는 걸 알았고 나도 그 둘 다 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나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마귀와 수옥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마귀는 음식을 만들고 수옥은 서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마귀가 수옥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엔 도구를 보듯이 봤는데 이제는 자기 소유를 보듯이 봤어요. 그 차이가 미묘하지만 잔인했습니다. 도구는 쓰다가 바꿀 수 있는데 소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장이 명품 박스를 수옥한테 따로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마귀는 그걸 수옥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가치가 올라갈수록 더 쥐어짜도 된다는 논리였어요. 그게 마귀의 논리였습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그 논리가 마귀한테는 자연스러웠어요. 수옥이 명품을 받을 때 표정이 어땠는지 나는 한 번 봤는데 그 표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고 그냥 받아야 하니까 받는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명품보다 더 비쌌습니다. 실장은 그 표정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방식대로 읽었겠죠. 자기가 잘 대해주고 있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읽었을 거였습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것에 자기가 포장지를 씌우는 방식. 그 포장지가 명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여관 복도에서 수옥과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수옥이 쟁반을 들고 지나가다가 내 눈과 마주쳤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찰나였는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움 같은 건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냥 나는 여기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미 결정했다는 것, 그게 그 눈빛 안에 있었어요. 수옥이 복도를 지나쳐 사라지고 나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옥은 주사기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39호 실장이 묵는 방은 202호였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주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잡옷을 입고 누워있던 실장은 정맥으로 아편 주사를 맞았어요. 수옥이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자 수옥을 붙잡아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은 아니지만 강제로 대하는 실장의 모습에 익숙한 듯 눈물을 흘리며 몸을 내주었어요. 옷과 머리가 다 헝클어진 것을 대충 정리하고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몰래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마귀였어요. 마귀의 붉은 잇몸이 드러나는 웃음과 표정이 없는 눈빛이 수옥의 뒷모습에 향해 있었어요. 수옥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마귀가 실장의 호실에 들어갔어요. 실장의 허벅지를 만지며 좋아하는 마귀의 억지 웃음과 거기에 녹아드는 실장의 어설픈 웃음이 한참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건 다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공간이 이 여관이었는데 여관 안에서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다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 뜯어먹는 방식과 수옥을 간부들에게 접대 및 성행위를 시키고 아편을 놓게 하는 행위, 아편을 축적해 간부들에게 팔아먹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실장은 금장부를 수정해 빼돌리는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고 나라의 당자금에 손을 대고 어린 봉사원을 성강간을 하고 거기에 아편이라는 마약을 맞고 있었어요. 제일 피해자인 수옥은 버티는 방식, 감내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는 눈을 감는 방식으로 네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그 공간 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이 잃고 있었습니다. 수옥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시끄럽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마귀였습니다. 그 구조를 알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더러운 일에 끼어들 명분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한테 말했습니다. 그게 변명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그게 이유가 됐어요. 실장이 내려오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나는 분석 직장에 출근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딱히 달라진 게 없었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초소 군인이 나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어요.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매번 똑같이 검사를 하는데도 그날은 조금 더 오래 봤어요. 나는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통과했습니다. 분석 직장 안으로 들어와서 장부를 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에 확인이 됐어요. 합숙소 동료 하나가 내게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어젯밤에 보이부에서 누군가 다녀갔다고. 누굴 찾았는지는 몰랐는데 분석 직장 쪽을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으면 안 됐으니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계속 먹었는데 입안에서 밥맛이 사라졌어요. 목으로 넘어가는데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내내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내가 고친 숫자들을 보면서 실장의 장부에 거의 맞게 정리했는데 그 부분이 어딘지를 역으로 뒤집어 봤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완벽한 게 없었어요. 오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허술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걸 내가 볼 수 있다면 위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실장이 그걸 처음부터 알고 이용해왔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날 밤 수옥이 찾아오고 나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날 밤 수옥이가 만나서 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조용한 냇가에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합숙 근처 시냇가에 나가니 수옥이 서 있었습니다. 쟁반도 없었고 봉사원 복장도 아니었어요. 주위를 한번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옥이 꺼낸 첫 마디가 실장 얘기가 아니었어요. 마귀 얘기였습니다. 며칠 전 밤이었다고 했어요. 실장이 내려와 있던 날이었는데 마귀가 2층에서 실장과 단둘이 얘기하는 걸 수옥이 복도에서 엿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옥이 술상을 치우러 올라갔다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처음엔 지나치려다가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리수근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실장이 마귀한테 한 말이었어요. 분석직 장장 자리는 원래 오래 쓰는 자리가 아니라고. 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 자리에 출신 성분 나쁜 사람을 앉히는 게 이유가 있다고. 장부를 다루고 금을 관리하는 자리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오래 있으면 숫자가 어디서 틀렸는지 추적이 되니까 자주 바꿔야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고. 그리고 나중에 정리가 필요할 때 출신 성분 나쁜 사람은 정리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별 설명 없이도 되니까. 위에서 죄를 씌우면 그냥 씌워지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그 말에 낮게 웃었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수옥이 그 말을 다 전하고 나서 나를 봤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옥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한 가지씩 되짚어 봤어요. 갱도에서 5년을 버티면서 계획을 넘쳤고 입당을 했고 갱장이 됐고 분석직 장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내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내 숫자로, 내 집착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끌려 올라간 거였어요. 내가 올라갈수록 더 깊이 묶이는 자리로, 나중에 정리하기 쉬운 자리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거였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제대군인,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 할아버지가 국군 포로였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닌 사람. 그런 사람을 왜 중요한 자리에 앉혔겠냐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버리기 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뱃마을에서 5년을 버티면서 그게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치가
처음부터 버려지기 위한 가치였습니다. 쓰고 버리는 물건이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갱도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뭔가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소리 없이 숫자를 고치면서도 박스를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뭔가가 쓰고 버리는 물건이라는 그 생각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수옥이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뱃마을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다려준다는 게 그게 이 상황에서 느끼기에 이상한 감정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느껴졌어요.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수옥한테 물었어요. 그게 전부냐고. 수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실장이 술에 취해 수행원한테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위에서 장부 문제를 감지했다는 것, 조사가 시작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실장이 꺼낸 이름이 리수군이었습니다. 분석 직장장이 장부를 관리했으니까 그쪽에서 숫자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면 된다고. 자기는 평양에서 내려와서 완성된 장부를 받아간 것뿐이라고. 책임을 어디다 올려놓으면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다는 거였어요. 수옥이 그 말을 다 전하고 나서 다시 나를 봤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웃음인지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목구멍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걸 삼켰어요. 깔끔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설계된 거였어요. 나를 올려서 쓰고 내가 숫자를 고치도록 유도하고 장부 문제가 터지면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실장한테 나는 도구였어요. 마귀한테도 도구였습니다. 뱃마을 전체에서 나는 그냥 쓰고 버리는 물건이었어요. 출신 성분이 나쁜 제대군인, 대학도 못 나온 갱도 일꾼. 그게 내 가치의 전부였고 그 가치가 이제 수명을 다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너진 다음에 오히려 명료해지는 게 있었어요.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 지킬 게 없으니까요. 지킬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나는 그걸 갱도에서 배웠어요. 이미 다 잃은 사람은 잃을 게 없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수옥을 봤어요. 수옥이 말했습니다. 동무도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았어요. 수옥이 왜 이 말을 나한테 하러 왔는지를. 자기 탈출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러 온 거였어요. 쓰고 버려질 처지인 자기보다 나를 먼저 걱정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순간이었어요. 수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S약 얘기를 꺼냈어요. 광산에서 쓰는 약품 계열이었는데 극소량을 술에 섞으면 사람을 실신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옥이 말했어요. 실장이 내려오는 날 마귀도 함께 먹일 거라고. 둘 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약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 수옥이 나를 봤어요. 동무가 구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분석직 장장이니까.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뱃마을 차단봉 앞에 섰던 날이 떠올랐어요. 합숙소 첫날 밤 천장을 보던 것도, 갱도에서 5년을 버티던 것도, 쓰고 버리는 물건이라는 그 말도, 그 모든 시간이 이 1초 안에 지나갔습니다. 나는 눈을 떴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살려면 나가야 했습니다. 쓰고 버려지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수옥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나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기로 했어요. 구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 사흘을 아무렇지 않은 척 보냈어요.
분석 직장에 출근하고 장부를 검토하고 초소를 통과하고 합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보위부에서 추가로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마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사흘 동안 S약을 구했어요. 분석 직장 시약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실장이 내려오던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뱃마을은 새벽에도 환했어요. 전기가 꺼지지 않는 마을이니까. 나는 그 불빛 아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분석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여관 쪽을 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실장이 이미 와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보고는 오후에 있었어요. 나는 장부를 들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초소를 통과하고 복도를 걸어서 접대실 문을 열었어요.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리에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나는 인사를 하고 장부를 펼쳤어요. 숫자를 읽었습니다. 실장이 들었어요. 그 끝까지 보는 눈으로 나를 보면서. 보고가 끝나고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고 했어요.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쓰고 버리려 한다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게 제일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날 다시 한번 알았어요. 저녁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마귀가 음식을 차렸고 수옥이 술을 들고 나왔어요. 나는 접대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수옥을 봤어요. 수옥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술상을 차리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마귀는 음식을 내오면서 실장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잇몸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웃음으로. 실장은 적당히 받아쳤어요. 분위기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어요. 실장이 수옥한테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수옥이 다가갔어요. 술병을 들고 잔에 따랐습니다. 나는 그 손을 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옥의 손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술이 잔에 차올랐고 수옥이 물러섰습니다. 실장이 잔을 들었어요. 마귀도 잔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잔을 봤어요. 내 잔은 달랐습니다. 수옥이 따른 게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걸 알았고 수옥도 내가 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말이 없었는데 모든 게 말해져 있었어요. 실장이 잔을 비웠습니다. 마귀도 비웠어요.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나는 말을 받아치면서 시계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S약이 어느 정도 시간에 작용하는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그냥 효과가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평소와 같아야 했는데 평소와 같은 척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날 처음이 아닌데도 매번 새로 느꼈어요. 마귀가 먼저였습니다. 말이 느려졌어요. 처음엔 술이 취한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손이 테이블을 짚었어요. 그러더니 고개가 앞으로 꺾였습니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실장이 마귀를 봤습니다. 그러다 자기 손을 봤어요.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 끝까지 보는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를 봤어요.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실장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의자 위에서 앞으로 쓰러졌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귀와 실장이
테이블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수옥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실장 재킷 안주머니에서 장부를 꺼냈어요. 실장이 따로 들고 다니는 그 장부였습니다. 수옥이 나를 봤어요. 나는 움직였습니다. 수행원들이 바깥에 있었어요. 나는 접대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실장 동지께서 과음하셔서 먼저 올라가신다고, 오늘 저녁은 이걸로 마무리라고.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석직장장이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나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옥이 장부를 내 쪽으로 밀었어요. 나는 그걸 받아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금고 안의 장부와 지금 내 손에 든 장부, 두 개의 숫자가 달랐고 그 차이 안에 실장이 있었고 내가 있었어요. 이게 있어야 마을 밖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실장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빼돌렸는지를 이 장부가 말해줄 거였어요. 그러려면 먼저 이 마을을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수옥을 봤어요. 수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는데 모든 게 말해져 있었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수백산의 밤바람이었어요. 전기가 꺼지지 않는 마을, 그 환한 불빛 아래서 우리는 그날 밤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실장이 깨어나는 건 아침이었어요. 보이부가 움직이는 것도 아침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그 사이였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게 오히려 명료하게 해줬어요.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됐어요. 움직이기 전에 나는 합숙소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가야 했어요. 동료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10명이 들어왔는데 그 시점엔 7명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내 침상을 봤습니다. 첫날 밤 누워서 천장을 보던 그 침상이었어요. 뱃마을에 들어오던 날 차단봉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던 곳이었습니다. 짐은 챙기지 않았어요. 뭔가를 챙기면 티가 났으니까요. 품 안에 실장 장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침상을 한 번 더 보고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돌아보는 순간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수옥이 여관 뒤쪽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사원 복장이 아니었어요. 마을 여자들이 입는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실장이 깨어나는 건 아침이었습니다. 수행원들한테 과음했다고 둘러댔으니까 늦어도 새벽 2시, 3시 사이엔 수행원 중 누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거였어요. 그 전에 차단봉을 넘어야 했습니다. 뱃마을 한밤중은 낮과 다르지 않았어요. 전기가 꺼지지 않는 마을이니까요. 불빛이 골목마다 새어나왔고 갱도 쪽 기계 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어요. 이 마을은 밤에도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었으니까요. 교대 근무가 있었고 갱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갱장 시절 이 마을을 위아래로 돌아다니면서 쌓아온 것들이 지금 이 걸음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골목이 초소해서 보이지 않는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그걸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차단봉이 문제였습니다. 도로 초소에 차단봉이 있었고 군인이 24시간 지키고 있었어요. 신분증 검사와 얼굴 대조, 들어올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것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초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마을을 나갈 수 없었어요. 산을 타고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북수백산이었고 밤이었고 장비도 없었어요. 그 산을 넘으려다 어떻게 됐는지 뱃마을에서 오래 살면
그 얘기를 한 번쯤 듣게 됩니다. 나는 그 선택지를 처음부터 지웠어요. 초소까지 100m쯤 됐을 때 나는 수옥한테 말했습니다. 조용히 걸으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말을 걸 테니까 수옥은 그 뒤를 따라 들어오라고. 멈추지 말고 표정을 바꾸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된다고. 수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이 두렵지 않은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다 각오한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갈 곳 없는 고아, 출신의 여자가 상부에 연락해도 무시당하고 지시문 한 줄로 현 위치 복무가 통보되고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여자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걸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알았습니다. 초소가 가까워졌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군인 2명이 보였어요. 한 명은 차단봉 앞에 서 있었고 한 명은 초소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걷는 것. 그게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야 하는 상황인데 두렵지 않았어요. 쓰고 버려질 물건이라는 걸 알고 나서 생긴 감각이었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차단봉 앞에 선 군인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신분증을 먼저 내밀었어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기다리면 질문을 받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야 하고 대답이 매끄럽지 않으면 끝이었으니까요. 군인이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훑어봤어요. 그러고는 나를 봤습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군인이 물었습니다. 어딜 가느냐고. 나는 말했어요. 실장 동지께서 내일 새벽 출발이라서 미강장 쪽 물자 확인을 미리 해두라고 하셨다고. 야간에 처리해 두어야 아침 출발에 차질이 없다고. 군인이 나를 봤습니다. 그 잠깐이 아주 길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귀에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심장 소리를 얼굴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갱도에서 배운 거였어요. 느끼는 걸 얼굴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 군인이 초소 안에 동료를 봤어요. 동료가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버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어디 있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주머니에 넣어야 하나, 그냥 두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스웠지만 우습지 않았습니다. 수옥이 내 뒤에 서 있었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이 순간 알았어요. 갱도에서 5년을 버틴 나보다 더 단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이 가장 단단해지는 법이거든요. 초소 안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깥에 서 있던 군인이 차단봉을 올렸어요. 나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수옥이 뒤를 따랐어요. 차단봉 아래를 지나는 순간 나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참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차단봉 아래를 완전히 지나고 나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에서 차단봉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들어올 때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들어올 때는 그 소리가 등 뒤에서 나를 가뒀는데 이번엔 뒤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옥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걸었어요. 도로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나는 수옥한테 말했어요. 이제부터 해산 쪽으로 가야 한다고. 국경이 거기 있다고. 수옥이 나를 봤습니다. 뭔가를 묻고 싶은 눈빛이었는데 묻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오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해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 지역 국경 지형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가 경비가 느슨한지, 어느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지는지, 강이 얕은 구간이 어딘지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거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뱀마을에 들어오던 날, 할아버지가 국군 포로였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할아버지의 핏줄이 국경을 넘는 데 쓰이는 거였습니다. 이상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나는 수옥을 봤습니다. 수옥이 앞을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뱀마을에서 처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봤던 그 눈빛이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는 눈빛. 나는 살아있고 생각하고 있고 결정했다는 눈빛. 그 눈빛이 지금 이 도로 위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뭔가였습니다. 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였어요. 뱀마을 불빛이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전기가 꺼지지 않는 마을. 그 불빛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수옥도 멈췄어요. 우리는 잠깐 그 방향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갱도에서 보낸 5년. 장부의 숫자들. 실장의 끝까지 보는 눈. 마귀의 벌건 잇몸이 나오는 웃음. 쓰고 버리는 물건이라는 그 말. 그게 다 저 불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옥도 따라왔어요. 실장이 깨어나는 건 아침이었어요. 마귀도 깨어날 거였습니다. 빈 접대실, 사라진 두 사람, 없어진 장부. 그걸 발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나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보이부가 움직이는 것도 아침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그 사이였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은 게 오히려 명료하게 해줬어요.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해산까지 가야 했고, 국경까지 가야 했고, 그 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냥 움직이면 됐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수옥도 따라왔습니다. 북수백산이 양옆으로 올라가 있었고,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갱도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그 별을 올려다봤어요. 목구멍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걸어야 했어요. 차단봉 아래를 들어섰던 날 나는 32살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는 입당을 했고 갱장이 됐고 금고 열쇠를 쥐었고 쓰고 버리는 물건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가 국군 포로였다는 이유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나라로 나는 지금 걷고 있었어요. 해산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도로로 가지 않았어요. 도로로 가면 검문이 있었으니까요. 산길로 갔습니다.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숨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첫날은 버텼어요. 둘째 날은 수옥이 먼저 쓰러졌는데 나는 수옥을 일으키면서 괜찮냐고 물었고 수옥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믿는 척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를 버티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해산 경계에 들어서는 건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골목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뱀마을에서 내가 사라진 걸 위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였고 해산이 내 고향이라는 것도 서류에 다 있었으니까요. 집에 감시가 붙어 있을 게 뻔했습니다. 형이 있었는데 형한테 가면 형이 위험해졌어요. 나는 집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으로 갔어요. 해산 장마당은 컸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두 사람이 섞여 있어도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장마당을 천천히 걸으면서 형수를 찾았습니다. 형수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를 찾는데 2시간쯤 걸렸어요. 천가판대 앞에 있었습니다. 형수가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형수 가까이 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2마디가 전부였어요. 형수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봤어요. 그러더니 내 옆에 있는 수옥을 봤습니다. 형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오라고. 어느 골목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형수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저녁에 형수가 나타났어요. 혼자였습니다. 종이를 한 장 건네줬는데 이름과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브로커였습니다. 탈북 루트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면 된다고. 돈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돈이 없었어요. 형수가 잠깐 나를 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돈이었어요. 많지 않았는데 형수한테는 많은 돈이었을 거였습니다. 나는 받았어요. 형수의 손이 차가웠는데 꽉 쥐어줬습니다. 형수가 말했어요. 살아서 연락하라고. 그리고 돌아섰어요. 나는 형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브로커를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움직인다고 했어요. 나는 품 안에 손을 대봤습니다. 장부가 거기 있었어요. 실장의 장부였습니다. 뱃마을에서부터 몸에 품고 온 거였어요. 그 장부 안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장이 평양 간부들한테 선물을 납부한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당자금에 손을 대는 것을 묵과해주는 높은 직위의 간부들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걸 터뜨리면 북한 권력 구조의 한 축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걸 터뜨리는 순간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에 품고 있었어요. 터뜨릴 날만 기다리면서. 그날 밤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강폭이 좁은 구간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그 구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들어갔어요. 나는 수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1월의 압록강이었어요. 얼음 위로 엎드려 기어가야 안전했어요. 나는 수옥의 손을 잡고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강 중간쯤 됐을 때 저쪽 강가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브로커는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했어요. 우리는 차가운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불빛이 위쪽을 훑었어요. 지나갔습니다. 나는 수옥을 일으켰어요. 수옥의 입술이 파랬습니다. 이제는 빠르게 걸었어요. 저쪽 강가까지 거의 다 왔을 때 총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이었어요. 나는 수옥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다시 2번째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수옥이 신음을 했어요. 나는 돌아봤습니다. 수옥이 다리를 잡고 있었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다리였어요. 나는 수옥의 팔을 내 어깨에 걸쳤습니다. 수옥이 괜찮다고 했어요.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뛰었어요. 수옥을 부축하고 뛰었습니다. 강기슭에서 숲으로, 숲 안으로 뒤에서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수옥이 다리를 절면서도 뛰었습니다. 한 번도 멈추자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소개해준 민가였어요. 강에서 1시간쯤 걸어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낡은 집이었는데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나왔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수옥의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한테 연락을 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왕진 가방을 든 사람이 왔습니다. 의사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옥의 다리에서 총알을 뽑아냈어요. 수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나는 수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옥의 손이 내 손을 세게 쥐었다가 총알이 나오는 순간 더 세게 쥐었어요.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길어요. 브로커가 연결해준 루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걸렸어요. 먼 길을 거쳐 동남아를 통해 그냥 살아서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던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수옥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었는데 서 있었어요. 나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살아서 옆에 서 있다는 게. 인천공항에서 공항 직원에게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직원은 깜짝 놀라며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더니 어딘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 후 키 큰 남성 2명이 저희를 안내하더군요. 국정원 직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분들을 따라 국정원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저와 수옥은 장부를 하나씩 품에 안고 있었어요. 뱃마을에서부터 해산까지 압록강을 건너 여기까지 몸에 품고 온 그 장부였어요. 나는 그 장부를 꺼내 수옥이 한테 건넸어요. 조사받을 때 다 같이 내놓으라고요. 속이 후련하더군요. 간부들의 명단, 선물 납부 기록, 당자금에 손을 댄 흔적들, 그 숫자들이 공개됐습니다. 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가슴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수옥이 조사받을 때 그 장부를 비장한 눈빛으로 꺼내놓았어요. 수옥은 자기 품속에서 그렇게 위험한 순간들을 함께 해온 날들과 함께 온 장부를 내놓으며 울었다고 해요. 39호 실장의 행위와 붉은 잇몸이 드러나던 마귀의 눈빛과 함께 그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순간이 꿈 같았다고 하더군요. 말이 없었는데 모든 게 말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단체를 만들어 같이 일하고 있어요. 뱃마을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말할 곳이 없는 사람들,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뱃마을에 들어오던 날부터 하고 싶었던 일인지는 몰랐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옥은 다리를 아직도 절어요. 날씨가 흐리면 더 접니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압록강이 떠올려요. 1월 찬 얼음판에서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도 괜찮다고 했던 그 여자, 지금도 괜찮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그 말을 믿습니다. 뱃마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매일 누군가 죽어나가도 인원이 고정되지 않는 마을이었어요. 오는 숫자는 기록됐는데 죽는 숫자는 아무도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는 숫자 안에 이름들이 있었어요. 갱도에서 안반에 맞아 쓰러진 사람, 눈빛이 꺼져버린 성진이, 어깨가 나가도 계속 일했던 광철이, 그 이름들을 나는 기억합니다. 뱃마을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억해야 했어요. 그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그 차단봉 아래를 걸어 들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전기가 꺼지지 않는 마을은 오늘도 환할 거였습니다.